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1강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집단의 개념과 특성, 둘째, 집단의 규범,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세 번째로 집단의 발달 단계, 네 번째로 집단 발달 단계별 실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20세기 초 30여 년간 발달해온 노동운동, 또 인보관운동, 사회복지관, 청소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그 이념적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집단사회복지 실천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집단의 영향력을 활용한 서비스 활동입니다. 또 개인의 욕구 충족과 기능 강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해결 등의 목적으로 집단을 원조의 도구 또는 매개체로 활용하여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원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입니다.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중심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또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즉, 추구하는 목표에는 성원의 재활, 성원의 교육, 사회화, 성장, 성원의 지도력 개발, 사회 환경의 변화, 조직 및 환경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증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개별 성원이나 또 전체 집단, 또 집단에 속한 환경이란 세 가지 초점의 영역을 지닌다. 또 주로 소집단을 활용하며 고통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무이다. 또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과의 실무를 포함합니다. 또 전문가의 지도와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집단의 대표적인 치료 요인입니다. 집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의 치료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집단의 대표적인 치료 요인에 대해서 얄럼이 제시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고취입니다. 집단은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이러한 희망은 그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편성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종종 자기만이 유독 끔찍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문제, 생각, 충동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한 갈등과 생활 경험 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다음 정보 공유 및 전달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집단 사회복지사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안, 지도, 충고 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타심인데요. 집단 구성원들은 위로, 지지, 제안 등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경험인데요. 집단은 가족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집단사회복지사는 부모가 그리고 집단 구성원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형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사 및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재현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 기술의 발달입니다.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피드백이나 특정 사회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 기술을 개발하고 모방행동은 집단사회복지사와 집단 구성원은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대인관계 학습으로 클라이언트는 집단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대인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 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집단 응집력으로 집단 내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수용된다는 소속감은 그 자체로서 집단 구성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다음 정화는 집단 내의 비교적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집단 구성원은 그동안 억압되어 온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전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클라이언트는 집단 구성원과의 경험 공유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지도와 후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다음은 집단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입니다. 집단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는 집단 경험의 효과를 최대화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개별 구성원과 집단은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집단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개별 구성원과 또 개별 구성원들이 모인 집단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개인과 집단은 독특한 존재, 또 차이점을 수용해야 하고요. 개별 구성원과 집단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집단과 함께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집단 구성원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집단 원조 과정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 집단에서 허용하는 행동 범위를 한정하여 주고 어떤 체계를 가함과 동시에 책임 수행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사회복지사가 소속 기관의 기능, 목적, 한계점을 인정하고 기관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변화를 원조할 수 있는 주요 기법에 대해서 가루인과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제시한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루인이 제시한 기법으로 개인의 현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또 개인의 인지를 변화시키는 기술과 개인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기술,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술, 개인을 원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구성원의 역할을 조성하는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토스랜드와 리바스는 집단과정 촉진 기술과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행동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집단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집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은 인간의 집합체로서 지역사회나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를 제공하는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입니다. 그리고 주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또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성장, 발달해야 합니다. 즉 인간은 일생 동안 집단을 떠나서는 생존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집단의 개념을 몇몇 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살펴보면 호모스는 집단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는 다수를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대면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적은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체라고 하였습니다. 카트라이트와 젠더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존재가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 의해 인식될 때 집단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터너는 집단이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집합체로서 사회 비교를 위해 또한 규범과 가치 획득을 위해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주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들이 사적으로도 그 소속감을 수용하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집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트포트는 집단에 대해 적어도 2, 3명 이상 그 개인이 모여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상호교환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서로 인상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동으로 기능하기 위한 규범이 있어야 하고 공동활동을 위한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 집단 구성원 간에 그리고 전체로서의 집단 결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의 조건과 특징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하며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그런 조건이 되려면 집단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되겠죠. 또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 또 집단 구성원들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집단 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가져야 한다. 집단은 다른 사회체계와 마찬가지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의 개별 목표와 또 집단의 공동 목표 성취를 위해 상호작용하는 집단 구성원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을 가졌으며 집단 구성원이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은 개별 집단 구성원들이 그런 개별 목표가 있고 집단 그런 전체의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집단 자체는 이러한 개별 목표하고 집단의 공동 목표 성취를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음은 집단의 유형입니다. 집단의 유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따른 부류로 우선 치료 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피 그룹이라고 집단 구성원의 교육, 성장, 치료, 사회화 등 행동 변화, 사회와의 욕구 충족에 있고 사회 독자의 역할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을 발전한다. 집단 구성원의 교육이라든가 성장, 치료, 사회화 등 행동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특성은 개방적이고 집단 각 구성원에 의해 주제에 따라서 의사소통 양식이 다르며 집단 절차는 집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구성은 공동 관심사, 문제, 특성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집단에는 지지집단, 그 다음에 교육집단, 성장집단, 치료집단, 사회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집단 하위 유형에 이러한 그 지지집단, 교육집단, 성장집단, 치료집단, 사회화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유형별로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표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5개의 집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과업 집단입니다. 태스크 그룹이라 해가지고요. 조직이나 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과업 성취, 해결책 모색에 있고 의무사항 이행 및 아이디어 개발, 원조 전략 수립 등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특성은 특정 과업에 대해서 토론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이 자기 노출이 낮고, 여기에는 치료회의팀, 또 처리위원회, 직원 발전 집단,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 사회행동 집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조 집단이 있습니다.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요. 대인 간 상호 지지, 집단 구성원 간 공통 문제 해결하고 집단 구성원 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특성은 집단 구성원 중에서 지도자가 중심적이며 쌍방적이고 자기 노출이 높고 과업 해결을 위한 정보 고리가 있고 정서적 지지 교류가 높다. 이 사회복지사 역할 같은 경우는 자발적 운영자, 또 공통문제 해결에 적극적 참여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평가에 있어서 자조 집단이 같은 경우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지지와 자문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욕구에 평가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집단의 종류에는 단주 친목 모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주를 해야 되겠죠. 단주로 하는 그런 친목 모임, 또 비만 조절 집단, 정신질환 예방 집단, 도박 중지 집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주도적 역할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지와 자문만 제공한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욕구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다음은 치료 집단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지 집단과 교육 집단, 성장 집단, 또 치료 집단, 치유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 집단, 이렇게 5개의 집단이 있는데요.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 집단이 먼저 있습니다. 서포트 그룹이라고. 구성원 생활 속 상황에 잘 대처하고 효과적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유사한 문제나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집단 안에서 안정과 위로를 찾을 수 있으며 유대감 형성이 쉽고 개방적이고 자기 노출과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지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요. 구성원이 삶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편견이나 어떤 낙인으로 벗어나서 집단 안에서 안정과 위로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감 형성이 쉽겠죠. 또 개방적이고 자기 노출과 집단 성원이 주도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암 환자와 가족 모임, 또 이혼 과정의 취약 아동 모임, 한부모 모임 이런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유사한 문제나 그런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집단을 이름으로써 안정과 위로를 받고 서로 또 유대감이 형성이 쉽고 개방적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 성원 간의 주도성이 높고, 다음은 이제 교육 집단이 있는데요. 에듀케이셔널 그룹인데요. 집단 구성원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집단 구성원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원조 또는 기술을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집단 구성원이 자기 개방은 비교적 낮고 자기 노출이 낮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원조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구성원이 그런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구성원이 최상의 학습 효과를 얻도록 해야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려면은 성교육 집단이나 자원봉사자 교육 집단, 임산부 태교 교육 집단, 또 예비부부 교육 집단,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집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성장 집단입니다. 크로스 그룹이라고. 구성원이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기의 사고를 변화의 목적으로 둔다. 집단 구성원이 자기 개발, 잠재적 개발, 인간관계 개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노출이 아주 높고 다양한 속성을 지닌 구성원이 바람직하다. 서로 이질적인 그런 구성원이 형성됨으로써 서로 간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서로 노출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기 인식도 증진시키고 또 상대방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자기 어떤 사고가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 집단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능력과 자의식을 넓히고 개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 집단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구성원들로 구성한 것이 바람직한데,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 개방 정도가 높죠. 그래서 성장 집단의 예를 들면은 결혼 생활 향상 집단, 또 청소년 대상의 가치 명료화 집단,
여성을 위한 의식 고양 집단, 퇴직 준비 집단, 또 잠재력 개발 집단이 있겠습니다. 다음 치료 집단입니다. 테라피 그룹. 집단 구성원이 정서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 목적이다. 그러한 그 구성원의 어떤 정서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와 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집단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개인적 문제 완화를 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는 것이죠. 또 외상이나 그런 건강상의 외상 이후에 스스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상호 지지를 강조하고 치유와 회복에 중점둔다. 자기 노출 정도가 높고 집단 치료자는 전문가 또 변화 매개인 조력자,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집단에는 정신역동 치료 집단, 또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지치료 집단, 금연 집단, 성폭력을 다루는 집단, 이러한 그 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사고, 또 자연재해, 또 뭐 전쟁 등 이런 심각한 사건이 이제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을 위한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런 것이 치료 집단이다. 그래서 치료 집단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주 1회 8회기 집단을 운영하였는데, 집단의 목적은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와 관련한 부적응적 사고, 또 신념의 변화였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인지를 재구성하고 의사소통 훈련을 했다. 또 문제 해결 훈련을 활용한 거. 이러한 것은 이제 치료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의 목적이 비장애 형제의 부정적 사고, 신념의 변화이기 때문에 치료 집단이 되고 또는 치유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된 걸 보시고요. 다음 사회화 집단입니다. 소셜리제이션 그룹인데요. 구성원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 유형 학습으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자기 노출은 보통이다. 집단사회복지사는 사회과제에 달성하는 매개체로서 가르치고 또 시범을 보이며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역할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기술 향상시키고 또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구조화된 실천, 역할 기법, 야외 활동, 게임 등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회 기술을 배우거나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집단사회복지사는 사회 과제를 달성하는 매개체로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며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집단, 또 퇴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교 집단,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활동 집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화 집단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구성원으로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성취감과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해주고, 그런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은 그 집단의 유형에서 치료 집단의 상호작용 정도를 표로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먼저 지지 집단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알려는 집단,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다. 자기 노출은 대체로 높고, 집단의 예로 한부모 집단, 이혼 자녀 집단, 암 환자나 가족이 질병의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할은 지지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처 기술을 향상하도록 동기화시키고, 교육 집단 같은 경우는 목표는 교육을 통한 집단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노출은 가장 낮습니다. 집단의 예로 성교육 집단이 있고 예비 부모 교육 집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역할은 교육자 역할이 되겠죠. 다음 성장 집단은 목표는 성원들이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입니다. 자기 노출감은 성장 집단은 아주 높습니다. 집단의 예로 여성을 위한 의식고양 집단, 또 퇴직 후의 고령자 집단, 부부 참만남 집단이 있겠고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력자 역할이다. 즉, 성원들이 개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목표 달성 활동에 대한 그런 자신의 감정과 관심사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다음 치료 집단입니다. 목표는 성원들의 문제를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상실된 기능 회복을 원조하는 것이죠. 자기 노출은 지지 집단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그러한 집단의 예로 본드 흡입 청소년 집단이라든가 금연 집단, 약물 중독 치료 집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치료자 역할이죠. 다음은 사회화 집단입니다. 목표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행동 형태 습득을 위한 집단이다. 자기 노출은 보통이고요. 집단의 예로 클럽이나 여가 집단, 또 공격적 성격의 아동 집단, 또 레크레이션 집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역할은 조력자나 또 교육자, 시범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그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동을 보여줘서 행동이 이제 모델이 되며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집단의 규범,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입니다. 먼저 집단 규범입니다. 집단 규범의 개념을 살펴보면 집단 내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행동의 표준을 일반화하는 것으로서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대와 가치체계, 신념을 말합니다. 이때
그 집단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기대, 또 가치체계, 신념을 바랍니다. 뭐 집단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 어떤 집단에서 어떤 표준화되고 지켜야 될 것이죠. 집단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집단 구성원에 기대되는 행동 기준을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행동 기준이죠. 또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죠. 지켜야 되니까. 비공식적일 수도 있고, 적절하거나 허용 가능한 개인이 특정 행동을 규정하거나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집단 내에서 주요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때 규범이 설정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죠. 이 순응해야 하는 그런 압력이 생기고, 규범은 대체로 집단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범을 강화하려는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고 책임감이 집단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겠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규범을 수용하고 준수하게 되면은 내적으로 보상하게 되고 외부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규범은 특별한 대가를 치를 필요 없이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 대인관계의 힘을 활용하여 규칙에 순응하도록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 규범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변화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단사회복지사는 규범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규칙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집단규범은 집단 구성원이 규정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집단의 경우 초기에 사회복지사가 집단규범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의해 규범이 형성되고 수용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은 기능적 집단규범과 역기능적 집단규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집단규범은 집단 구성원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러내고 집단 사회 복지를 존중합니다. 또 집단 사회 복지사의 투입을 진지하게 대하고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집단 구성원에게 토론에 참여하게 하고요. 그 집단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역기능적 집단 규범은 집단 토론에서 피상적 주제로만 토론한다 이거죠. 본질을 벗어나서 피상적인 그 주제로만 토론하고, 구성원은 자기 위험을 회피하고 자기 폐쇄적이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괴롭히고 비난하며 지도자에 대해 불평한다. 또 공격적 구성원이 그 집단을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 이거죠. 이런 제대로 그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입니다.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위는 주어진 집단 내의 위계 질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집단 구성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지는 일반화된 지위는 교육, 소득, 능력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주로 얻게 됩니다. 또한 어떤 지위는 성취된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인종이나 민족, 경제력,
성, 연령, 조상, 신체적 조건, 생활습관 등이 있습니다. 지위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사회 정서적인 역할과 과업 역할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 역할은 집단 내에서 특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기대되는 활동 및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집단 내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나 기능과 관련된 행동을 규정하고 있고요. 집단 내에서의 역할은 집단의 기능이나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집단 과업의 역할과 또 체계로서 집단의 유지에 초점을 둔 집단 유지 역할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 욕구를 만족하게 하지만 집단 관련 일에 손상을 주는 개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과제 성취와 집단 유지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집단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은 집단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과제입니다.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역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역할에 고정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역할 및 과제를 살펴보면은 첫째, 집단 규범을 확인하고 변화에 의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집단사회복지사는 규범이 적용되면 곧바로 개별 구성원이 집단 내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또 집단 행동을 통해서 집단 규범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질서 있는 안정된 집단 유지를 위해서 집단 구성원이 협력적으로 집단 규약에 따르도록 집단을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에게 집단 규범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 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단 구성원에게 일과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역할을 주고 집단 구성원이 그 역할을 받아들여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다음 집단 규범을 구성원이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집단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먼저 지도자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은 집단 구성원은 집단 요구의 결과로 출현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쟁적 하위 집단이 대표적인 지도자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과제 중심 역할입니다. 집단 구성원은 집단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이용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역할로 특수목표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 집단 유지 역할입니다. 집단 구성원이 집단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향하는 역할과 집단 생애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강화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다음 자기 만족 추구 역할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 좋은 현상인데요. 집단 구성원은 집단을 희생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 이들은 그 집단이나 집단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항하고 방해와 반대를 일삼거나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이거죠. 다음 희생양 역할입니다. 이것은 집단 구성원은 집단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정적 반응을 얻곤 하는데요. 이들은 그 수줍이 많고 집단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집단 내 시도에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에
희생양 역할에 매력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언어적 실말이나 행동을 통제하려는 미묘한 움직임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집단 내 희생양은 모든 구성원이 무언의 협동을 요구하는 집단 유지 현상의 신호로 나타나며 집단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적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 고립자 역할입니다. 집단 구성원은 집단 내에 있지만 집단 구성원에 의해 무시되는 그런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른 구성원과 관계를 가져보려 노력하지만 거절당하고 그의 존재는 무시되고 그의 기여를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도 그의 견해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고립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사회복지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사회복지사의 유형이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그런 고전적인 집단 지도력 이론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권위적 지도자가 있는데요. 지도력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결정적이다. 그런데 실패한 권위적 지도자는 집단 내 분열주의를 낳는다. 집단 구성원들을 욕하고 속이며 집단 구성원들을 조종함으로써 사기를 자아시킨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지도자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죠. 권위적 지도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혼자서 집단의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과 주요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런 민주적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보다도 이 권위적 지도자 같은 경우는 공격성, 또 적대감, 희생양이 더 많이 표출되죠. 그래서 민주적 지도자는 의사결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지도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며 집단 구성원들은 권력보다는 책임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이 늦고 혼란되기도 하지만은 집단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그런 과정에 참여한다 이거죠. 이게 바람직스럽죠. 그래서 강력한 협동으로 인해서 다소 그런 의사결정이 좀 늦고 혼란도 있지만은 그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임적 지도자는 지도자에 의한 참여가 가장 적은 유형인데요. 집단 구성원들은 극히 적은 그런 지도자의 개입하에서 기능하고 집단 구성원들이 이럴 경우에 아주 잘 기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집단의 발달 단계입니다. 첫째, 집단 발달의 개념을 살펴보면 집단 발달이란 모든 소집단 발달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단계를 말합니다. 집단 내 여러 요인의 영향에 따른 집단 성원 매력의 순환적 주기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단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단 내부 구조가 확립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형태, 응집력 및 사회적 통제 문화 등이 형성되며 조직과 집단의 진행 과정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의 변화를 집단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집단은 목표를 설정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출발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성숙기를 거쳐 가지고 집단 구성원이 집단의 활동과
자신의 공동 경험을 평가해 보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집단 발달의 특성입니다. 집단 발달의 단계는 집단의 구성이나 기타 내적 요인과 집단의 압력을 가하는 외적 요인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집단의 형태로 폐쇄 집단과 개방 집단이 있는데요. 폐쇄 집단이라는 것은 집단 개시 이후 새로운 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집단이죠. 그래서 폐쇄 집단의 경우에는 비교적 집단 발달 단계를 잘 구분하고 예측할 수가 있다. 다음 개방 집단은 집단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 발달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조직, 즉 집단의 구조를 의미하며 참여자의 역할과 지위 유형 및 권력 구조의 변화 차원. 둘째, 참여자의 활동 및 과업, 집단의 운영 과정으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의 차원. 또 셋째, 집단의 문화와 규범, 가치, 공통 목적 등의 차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학자별 집단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요. 노트는 초기 시작 단계로 계획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중간 단계로 탐색과 시험, 문제 해결했습니다. 종결 단계는 종결이고 트러커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시작과 집단 감정 출현, 또 중간 단계에서 유대감, 목적, 응집력 발달, 강한 집단의식, 집단의식 감소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 종결이고 가랜더와 콜로드니는 초기 단계에는 친밀전, 권력과 통제, 또 중간 단계는 친밀감, 차별화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에는 이별이 있고요. 토스랜드와 리바스는 초기 단계에는 계획과 초기, 사정이 있고 중간 단계로는 작업과 평가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에는 종결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로 집단 발달 단계별 실천 기술입니다. 첫째,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준비, 계획 단계입니다. 먼저 집단의 목적과 목표 설정입니다. 집단의 목적과 목표는 집단 구성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해서 집단 지도자 또는 기관 직원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집단의 목적은 집단과 집단 구성원에게 방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이 비생산적 경험을 하거나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요. 집단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와 집단 구성원이 토론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성원 확인 및 정보 수집입니다. 집단 구성원을 모집하기 전에 집단의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잠재적 구성원을 확인하고 각 구성원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셋째, 집단 구성원 모집입니다. 결정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 계획을 세우는데요. 모집 방법에는 구성원과의 직접적 접촉이나 안내문 게시, 홍보, 인쇄물 배포 등이 있고 동시에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광고를 내거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팸플릿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는 집단의 목조가 또 구성원이 선택 기준을 기술하는데요. 이때 극도로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 또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의심이 많은 사람, 타인을 지배 욕구를 많이 가진 사람, 또 적대적 공격적인 사람,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 자아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단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 구성입니다.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의 구성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 집단은 오래가기 힘들겠죠. 또 응집력이 떨어져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집단 구성에서 선택해야 할 사항은 그 동질적인 구성원과 이질적인 구성원이 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어떤 개방성, 폐쇄성도 고려하고 집단의 크기 정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다양성, 모임의 빈도와 종속기간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다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집단의 목적을 설명하고 집단 절차에 대해 적응하며 적절한 집단 구성원을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이전 집단에 대한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로 시청하는 것, 또 집단 역학에 대한 강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비롯한 집단 기술에 대한 연습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계약입니다. 계약은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준비 단계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초기 단계에서 그런 사회복지사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집단이 시작하기 전인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형태에는 목표에 대한 계약, 또 집단 절차에 대한 계약, 개별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지는데요. 계약 내용으로는 협업의 빈도와 기간, 협업의 빈도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 집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 1회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동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외가 좋습니다. 비밀 보장 시간, 장소, 비용 등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환경 준비가 있습니다. 집단 환경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구성원의 비밀 보장, 친밀성, 편안함, 집중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 사회복지사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집단 계획서 작성은 그 집단을 계획할 때 집단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익한데요. 특히 이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잠재적 구성원들에게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집단 계획서에는 집단 목표에 대한 간단한 기술과 집단 운영 방식, 또 집단 지도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기관명과 목적, 자원, 기관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 집단 활동의 대상 및 선별 근거, 모집 방법, 집단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단 소개 절차, 회합 기간, 빈도, 시간 등의 계약 내용, 집단 환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초기 단계는 집단 구성원이 새로운 집단에 대한 탐색과 집단 사회 복지사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회피하려는 성향 등이 혼합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구성원 간에 평가하고 서열화되며 투쟁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하위 집단이 형성됩니다. 또 집단 구성원이 공통된 목표를 서로 알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집단 구성원이 동기부여, 능력 격려, 또 집단의 장애 또는 그 요인 등을 예측하고 선정된 집단 구성원들이 최초로 모임에 참여하여 구성원들끼리 대면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 주요 가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성원의 소개인데요. 집단 목적을 고려해서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고 개별 그 구성원 소개 시 정보를 밝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단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라든가 또 관심사를 표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소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그 생활 경험이라든가 또 어려움, 관심사, 감정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소개하는 방법은 순번대로 2명 짝짓기와 짝을 집단에 소개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또 2명씩 나와서 서로 상대방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활동 같은 경우는 특정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개방이 고취되면서 집단 응집력을 가집니다. 다음, 집단 목적의 설명과 피드백 받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목적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한다. 또 집단의 목적을 알고 집단 구성원이 참여하긴 했지만은 집단 초기 단계에서 집단의 목적을 명확히 밝힌 것이 좋다. 또 기관의 서비스 한계도 명확히 하고 목적과 목표에 대해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표현하도록 촉구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집단 목적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단 목적을 설명한 후에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받고 반영하여 수정되기도 합니다. 다음 넷째, 비밀 보장의 한계 정하기다. 비밀 공개의 정도와 원칙에 대해서 토론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원칙을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권조한다. 또 구성원이 집단 소속감을 촉진한다. 목표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게 하고 성취 가능한 것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집단의 공동 목표와 동시에 각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서 또 개별적 목표를 수립해서 집단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다음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 상호간의 기대, 의무,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성원과 사회복지사 간의 계약, 또 구성원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누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하며 그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다음, 집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력 정리하기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동기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집단 과정에 대한 기대,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기대, 집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에 결정되는데요. 그런 사회복지사는 집단 구성원의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고, 집단 구성원의 양가 감정, 즉 두 가지의 상호 대립되는 그런 모순되는 그런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죠. 변화의 두려움, 걱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촉진시키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이에 대해 집단 구성원이 토론하도록 합니다. 또 장애물 예측하기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집단 구성원이 목표나 목적을 성취함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장애 요인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정 단계인데요. 집단 과정 단계에서 사정의 특징은 첫째, 적절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조직화해야 한다. 둘째, 몇 가지 원천으로부터 적절한 정보 샘플을 획득해야 한다. 셋째, 편협적 자료는 피하고 정보 제공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한 가지 이상의 자료 수집 양식을 사용한다. 다섯째, 사정 시 정보의 원천과 문제, 관심, 과업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사정의 단계입니다. 사정의 영역으로 첫째, 개별 구성원의 사정입니다. 개별 구성원 특성에 대한 사정인데, 집단 구성원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 일, 현재의 건강상태, 심리상태, 정신건강, 교육 정도,
직업, 수입, 취미, 신념, 기대, 동기 등에 대한 사정으로 주로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평가 및 관찰, 그리고 집단 구성원 자신이 그런 자기 보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대인관계와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의무 등에 관하여 사정합니다. 다음 집단 구성원의 환경에 대한 사정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환경이 각자의 목표와 집단 목표 달성을 지지하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집단 구성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집단에 대한 사정이 있습니다. 집단 구조, 집단 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응집력과 집단의 사회적 통제, 그리고 집단 문화,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으로 집단 목적이 기관 및 시설의 목적에 맞는지, 또 집단 활동의 장소는 있는지, 협력은 제공되고 있는지, 집단에서 다루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기관이나 시설의 방침에 적합한지 등을 사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입니다. 첫째, 민감성이 있는데요. 집단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기술입니다. 또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기술이고요. 집단 응집력을 촉진하는 기술로 집단 사회복지사 자신이 사용할 언어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관시, 배려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단 구성원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서로 경험을 나누는 상호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집단 구성원의 불안과 저항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불안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설명합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갈등 또는 집단 구성원과 사회복지사 간의 갈등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호 신뢰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집단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갈등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집단 구성원과 사회복지사 간의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집단 구성원이 보이는 저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집단 사회복지사의 태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집단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든가 혹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공격적이고 심판적이라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단 사회복지사가 세션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행동에 관해 주의하는 것이 집단 구성원의 저항을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의 특징은 구성원의 투쟁과 집단에 대한 저항이 존속한다. 이것은 초기 단계가 끝날 무렵에 볼 수 있는 구성원의 그런 불신감, 사회복지사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저항이나 적대감, 또 구성원 사이의 투쟁 등 부정적인 감정은 구성원이 너무 친밀해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노출에 대한 불안과 방어적 저항일 수가 있습니다. 집단의 신뢰감 및 응집력 강화입니다. 초기 단계 그 말에 나타난 구성원끼리 부정적 감정에 관해서
집단 전체가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각 구성원의 문제 등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가 강화되겠죠. 또 신뢰감이 증대되며 집단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전진할 용기를 갖게 된다. 다음, 집단과 개별 문제에 관련입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를 집단에서 말하게 되고 다른 구성원에 대해 서로 알고 싶어 하게 되죠. 이것은 집단 구성원이 사회복지사와 구성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상호 원조는 집단의 각 구성원을 서로 수용하게 되고 집단 사회복지사의 도움 없이도 구성원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중간 단계의 과업으로 집단 모임, 즉 회합을 준비하기입니다. 이것은 집단 모임이 매 회기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요. 집단 모임의 회합을 위한 과제, 의제를 집단 구성원이 준비하고 집단 모임의 다음 회합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면 필요시 사전 연습을 합니다. 또 집단 사회복지사는 집단 모임을 위해 역할극 개발이나 프로그램 활동 등을 준비하고요. 집단 모임에서 집단 구성원의 토론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다음, 집단 구조화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의 목적 성취, 구성원 간의 토론과 지시 등을 촉진합니다. 집단 과정 회합에서 집단 구성원에게 다룰 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집단의 초점을 유지하는 활동, 지금까지 이를 요약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요.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토론 과정을 구조화하고 집단에서의 각 회합이 정시에 시작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집단 구성원이 알게 합니다. 또 집단 사회복지사가 계획적, 체계적 개입을 할 수 있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집단 구성원의 참여 유도와 능력 고취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투입과 피드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요. 집단 내용과 집단의 목적 방향이 집단 구성원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집단 구성원은 집단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집단 사회복지사는 집단 구성원의 강점에 대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집단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집단의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게 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집단 구성원의 목표 달성 원조입니다. 집단 과정의 구체적 개입 계획을 발전시키고 집단 구성원이 집단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하고 집단 과정의 개입 계획을 집단 과정 실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집단 구성원이 직면 문제를 극복하고 구체적 계획을 개입 과정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증진시킵니다. 다음, 저항하는 집단 구성원 다루기입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건설적 측면을 하도록 해서 동기를 촉진시키고 집단 구성원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자원체계와 외부 환경을 이용합니다. 다음, 집단 과정의 점검과 평가입니다. 모니터링인데요. 이것은 집단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집단 구성원과 사회복지사 간의 피드백을 받게 되죠. 집단 사회복지사는 서명 구두 보고의 방법으로 집단의 전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집단 과정이 각 회합이 끝났을 때 혹은 2, 3회 회합 후에 평가 시간을 마련해서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집단 구성원이 그 회합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하게 합니다. 다음, 집단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계획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단을 이끄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집단을 통제 관리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충고, 조언, 상담하는 기술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집단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단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집단 토의가 소수의 집단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죠. 다음 지지 기술입니다. 이것은 집단 스스로가 집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가능한 한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지도력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 과정의 발달에 따라 집단 사회복지사는 앞에서 집단을 이끌어 가던 위치에서 뒤에서 지원하는 위치로 자신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 지지, 격려 등 집단을 지지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집단 유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사용 기술입니다. 이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촉진시키고 서로 다른 역할을 지지하고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분과 안정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사회복지사는 각 프로그램의 활동이 집단의 목표 성취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며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집단 구성원 전원의 참가가 가능한지, 또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등을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검토한 후에서 집단에서 결정하도록 먼저 해야 합니다. 다음 개입 방법을 보면은 첫째, 개인 내적 수준의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와 신념의 비합리성을 분석해가지고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사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 행동, 감정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신념, 감정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인지적 재구조화, 그런 비합리적 신념책을 찾아가지고 합리적 신념체계로 수정시켜 주는 것이죠. 인지적 자기 지시라든가 사고 중단, 또 재정의 인지적 심상 기법, 점진적 위안 기법, 체계적 둔감화 등 이러한 것을 해서 변화를 또 만들죠. 그리고 대인관계 변화를 일으켜 하는 방법, 그래서 역학을 통한 연습, 그런 클라이언트의 특정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죠. 또 모델 관찰을 통한 연습, 타인 행동을 봄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집단 구성원 자기 인식을 중요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집단 전체에 개입하고는 집단 응집력 향상시키기로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집단 구성원이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고르게 집단에 참여하게 하고 의사소통 내용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료하고 초점을 잡아주고, 또 집단의 규모, 역할, 지위, 이게 구조에 대한 사회적 통제, 너무 제한에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고 통제가 너무 약해서 집단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 또 환경 수준의 개입 방법은 효과 유지하고 물리적 환경 변화시키기, 기관 간 연계망 형성하기, 또 지역사회 인식 증가,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하기, 집단을 후원하는 기관의 지원 확대하기, 집단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자원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다음 5번째로 종결 단계입니다.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끝을 맺는 종결 단계, 이별 단계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주요한 과제는 집단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집단 사회복지사 사용하는 기술은 이전까지 집단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집단 경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집단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불만족스러운 종결 사유에 대한 이해. 이것은 집단 구성원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집단과 집단 구성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집단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단 사회복지사는 그 원인을 확인하여
집단 구성원이 탈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집단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집단사회복지사는 어떤 요인이 집단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집단 지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변화 노력의 유지 및 일반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됐으면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오래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를 집단 성원들이 생활 영역으로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그런 집단 구성원의 집단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외부의 지지와 집단 구성원 자신의 기술 자원을 활용하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집단의 종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 모임의 간격은 길게 하고 모임 시간은 짧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서 집단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가 있습니다. 종결 시점에 이르렀으면은 그런 기쁨, 만족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과 또 분노,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겠죠. 그래서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이 종결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집단 구성원과 공유하며 집단 구성원들이 양가 감정을 토론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장점을 인식하도록 하고요. 또 집단이 끝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사와 후원기관이 집단 구성원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미래에 대한 계획인데, 집단이 종결된 후에 집단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성취하고 싶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부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집단 구성원들이 부가적으로 모임을 갖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지도 없이 집단 구성원들끼리 만나는 자조 집단을 만들어 서로 격려할 수도 있겠죠. 다음, 의뢰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서비스나 자원이 필요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같은 기관 내 타 복지사에게 이전하거나 타 기관으로 집단 구성을 연결시켜주는 의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는 집단 구성원과 사회복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는 집단의 목적 달성 정도죠. 개별 구성원과 집단의 목적 달성 정도를 통해서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죠. 또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집단 지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가 있는데, 과정평가는 집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집단 응집력, 집단 규범 역할, 의사소통 등의 속성이 어떤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거나 과정 기록을 활용할 수 있죠. 어떤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요. 그다음 결과평가는 집단 초기에 설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개입 기술입니다. 종결 단계에는 집단이 종결로부터 새로운 경험으로 집단 구성원들을 이끌어주는 집단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집단에서 학습된 주된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또 두 번째는 집단 종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 집단 구성원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경험과 지지체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집단의 유형에서 치료 집단에 속하는 하위 유형 5가지 집단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상으로 제11강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2강 지역사회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